이제 슬슬 좀 하반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디로 갈지 얼마나 갈지. 그래서 이제 하반기는 주가가 지금 뭐 2,600대라 그러면은 저는 뭐 3,000 근처까지 충분히 한번 갔다 올 수 하반기. 있다. 또 그 모르는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워런 버핏 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는 기업에만 투자를 해도 되고 내가 기다리는 공에만 스윙을 해도 된다.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 것 같은 기업의 주식은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적으로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바이오 기업들 또 거기에 좀 해당이 될 테고요. 네네.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좀 예측하기 힘들까요? 애석하게도 예측하기 힘든 기업들이 거의 7-80% 정도 돼요. 코스피 시가총액 중에서도. 펀드 매니저 분들도. 네네. 그러니까 뭐 한 분기야 예측하겠죠. 그렇지만은 뭐 1년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그 대표적인 것들을 먼저 업종별로 보면은 네. 유가 예측 안 됩니다. 그렇죠. 환율 예측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커머더티 소재들 가격이 예측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이제 구색을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다 이제 철강주도 갖고 있고 화학주도 갖고 있고 이렇지만은 그런 기업들은 계속 지표가 나오잖아요. 네. 일주일 단위의 가격 지표가 나오고 네. 그 가격들은 예측이 왜 안 되냐면은 이게 비트코인도 비슷한 거예요. 이게 수급으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유가 예측하면은 재벌됩니다. 원유 선물 가지고 뭐 10배 질르면은 금방 재벌됩니다. 근데 그렇죠. 예측이 근데 쪽박차거든요, 다. 네. 저는 그걸로 크게 돈 번 사람을 잠깐은 본 적이 있는데 올해는 못 가죠. 오래돼서 그런 분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 30년 동안. 네. 뭐 계실 텐데 죄송합니다만. 근데 어쨌든 그 왜 예측이 안 되면은 이거는 계속 나오는 생산량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수요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측이 안 돼요. 근데 기업들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예측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예측이라기보다도 이 바닥이 어딘지 알 수 있는 거는 룰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PER이 8배 가면은 이건 역사적으로 이렇게 쌀 수는 없다 이러면서 막 사자가 들어오잖아요. 네. 채권장이들도 다 팔아서 다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이 밸류의 어떤 부분이 뒷받침되는 게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배당이 또 있고 캐시플로우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기업들이 이익을 내는 그 실체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커머더티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죠. 그냥 가뭄이 나거나 홍수가 나거나 이러면은 그 착황에 따라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재 기업들은 저희가 예측을 못한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꽤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예측하기 힘든 거는 흥행하는 산업들이 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게임 업체들, 네. 네. 게임 업체를 기본적으로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네. 어떤 대작이 나오거나 신규가 나왔는데 흥행에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돈을 막 400억, 500억 들여서 만들었는데 실패하면은 그건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바이오가 그 성향이 제일 강하긴 합니다. 그 바이오 업체가 임상 전 단계에서 그 임상 3상까지 해서 시판까지 가려고 그러면은요 확률로 5%가 채 안 됩니다. 네. 그 성공 확률이요. 근데 중간에 물론 이상했을 때 라이센스 아웃하고 이렇게 해서 팔아먹고 이러니까 그 기대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만큼 이제 어려운 거죠. 서울대 뭐 교수님 뭐 예를 들어 서울대 병원 원장님도 그 특정 항목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 예측이 안 되는 기업들이 그런 특성을 가진다. 바이오가 뭐 모두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특성이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포트폴리오를 짜서 이제 분산해서 오히려 더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또 분산을 조언을 하고 하거나 계시고요. 예, 아니면은 잘 모르는 거는 예. 아예 그냥 빼는 게 낫습니다. 아는 거 위주로 하시는 게 그것도 힘든데 모르는 것까지 하시기는 좀. 근데 약간 요 제 개인적인 네.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래서 예측이 가능한 분야를 보다 보니까 분기보고서나 사업보고서에 그 수주잔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부분 예. 그 장비 기업들이 그게 좀 네네. 잘 나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측이 쉽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장비 기업만 많아지네요. 아, 네. 그렇죠. 예, 왜냐면 소재 기업들은 이게 네. 예측이 너무 잘 안 되니까 방금 네,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래서 장비가 참 쉽기는 한데 네. 예측은 또 잘 되죠. 근데 또 멀티플이 그다지 높지는 또 않고 그게 막. 왜 그런지 예, 아세요? 이게 왜냐면은 예. 그 수주 이미 받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까지는 예상이 반영이 돼 있는 건데 앞으로의 수주를 또 봐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의 수주를 예상을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전망이 좋을 것 같으면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사 같은 경우가 수주 잔고가 늘어날 때 주가가 오르지 기업 실적이 좋아질 때보다는 수주 잔고가 늘어날 때 이제 조선주가 그렇죠. 올라가죠. 네. 또 그것도 예상했던 것보다 수주가 더 좋아야 되는 맞습니다. 거고. 예.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포트폴리오 구성 노하우도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표현을 서로 밀고 당겨주는 종목 한 5개 정도 이렇게 또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게 뭐 서로 밀고 당길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네네네. 그 뜻이 뭐냐면은 만약에 5종목을 샀다. 개인분들은 그 정도 사시잖아요. 네. 예, 그런데 그 한쪽에 치우쳐서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향이. 예. 예. 그래서 그 혹시 뭐 성장주, 가치주 뭐 얘기가 우리가 다룰지 모르겠지만 네. 예를 들면 어쩔 때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연초부터 보면은 우리가 인터넷 주식들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예. 물론 이제 굉장히 희망적이었고 실적도 좋았고 다 좋았죠. 그런데 그 회사들이 뭐 크게 변한 건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네이버 주가 빠지는 거나 뭐 카카오는 이제 이슈가 있었죠. 예, 네. 분할 상장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카카오는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제 그렇다 치고 네. 네이버는 또 무슨 죄입니까? 예. 네이버 성장률을 뭐 완전 부러진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주가는 그렇게 빠지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성장주가 잘 될 때가 있고 또는 정통 가치주, 경기 민감주 이런 데가 막 올라갈 때가 있어요. 네. 요새 은행은 사실은 스물스물 계속 신고가거든요. 네. 네. 그럼 은행 누가 삽니까? 잘 안 사잖아요. 네. 재미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연초율로 보면 은행 퍼포먼스 되게 좋아요. 네. 이런 식으로 서로 베타가 다릅니다. 네. 어떤 국면에서는 이런 주식이 올라가고 어떤 국면.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사실 금리로 판단하면 잘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서로 다른 베타, 서로 다른 성격의 주식을 양쪽을 다 채워놔야 돼요. 양쪽 끝을 마음에 안 들어도. 네. 마음에 안 들어도 경기 민감주 중에서 뭐 조선업이 됐건 아니면은 뭐 은행이 됐건 이런 것들도 채워놓으면은 하나가 계속 빠지면은 거기 한몰이 돼버려요. 그리고서 주식을 포기해버립니다. 막 이거 한 2년 덮어놓고 안 본다 이렇게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요. 그게 이제 계속 교체가 되면서 좀 더 빠른 말에 갈아타는 이러한 기회가 되려면은 뭔가 누구는 벌어줘야 되잖아요. 네. 5종목 중에 좋아요. 3개 망했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망한다고 해서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한두 개가 막 벌고 있으면 그것도 팔아가지고 그렇죠. 또 살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밀고 당겨준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네. 그래서 뭐 인터넷 산업 그러니까 5개 종목만 투자를 하는데 그 중에 뭐 2개가 인터넷 산업이고 이럴 필요는 사실은 또 없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게임 3개, 뭐 엔터테인먼트 2개, 뭐 인터넷 하나 이러면은 부산은 아니죠 그거는. 그거는 몰빵인 거죠. 네. 성격이 다 똑같잖아요. 그냥 하나의 ETF처럼 그렇게 성격이 됩니다. 똑같아져 버리는 거니까요. 그 뜻입니다. 아 맞습니다. 그리고 약간 조금 시장 전망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5월 16일에 아니다 5월 18일이구나. 네. 예, 5월 18일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많이 조정은 받았고 밸류에이션도 많이 싸졌고 하반 경직이 있을지 없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슬슬 좀 하반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디로 갈지 얼마나 갈지 좀 예측을 해보시는 게 있을까요? 지금보다는 뭐 훨씬 낫다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네. 단순히 뭐 희망만은 아니고 이제 그 근거는 지금은요 긴축과 유동성 축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각종 리스크들 이것 때문에 기업 실적을 이렇게 잘 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업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으로 이미 지금 잘 나오면 뭐해 앞으로 나쁠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가는 그거보다 더 빠졌어요. 그렇죠. 네. 가차없이 그냥. 네, 주가는 기업이익이 둔화가 되는 게 만약에 3% 둔화되면은 주가가 20%씩 빠졌으니까요. 맞아요. 이제 그러면은 밸류를 언제 다시 보냐? 이거 사람들의 심리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다시 밸류를 보게 되려고 그러면은 그런 전쟁이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정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이제 복잡하니까 단순하게만 저희 투자가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려요. 현금이 혹시 있으시면 네. 있으신 거 중에 주식을 사야 되는데 사면은 전쟁 끝났을 때 반 사시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중국 락다운 풀리면 또 반 다 사셔서 채워서 좀 기다리시면은 하반기에 수익률이 그래도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말씀드리고 전쟁이 끝날 때 절반을 사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불안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 보수적인 투자자는 그렇게라도 하시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하반기에는 지금보다는 좀 많이 둔화가 될 거다. 특히 유가 같은 경우도 수요가 죽기 때문에 계속 유가가 고공행진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국 상해가 지금 이제 완전히 거의 다 풀려가고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북경이나 다른 데들도 잘 풀려간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공급망에서 생기는 인플레이션들은 또 낮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결국은 네 가지 악재 중에 하나 둘씩 풀려 나갈 거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다시 기업 실적을 볼 거고요. 기업 실적은 저는 계속 말씀드렸던 게 올해는 미국 주식보다 한국 주식이 훨씬 좋다. 오르건 빠지건. 네, 네. 그 말씀을 계속 드렸었던 이유가 한국은 환율 수혜까지 받아요. 환율 수혜. 예, 수혜까지 받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환율 때문에 외국인들이 빠져나갔고 또 빠져나가니까 예. 또 환율이 오르는 것 같기도 그러면서 하고. 환율이 예. 또 올라갔고 예. 이게 다른 나라들에서 거기서 이제 밑받침을 해주는 게 없는데 한국은 환율 때문에 또 밑받침이 되거든요. 외국인이 판 거는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 되니까 네. 유가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인 팔고 나간 거죠. 네. 환율이 이렇게 되니까 기업 실적이 다시 수출이 잘 되니까 좋아지는 게 오히려 지금 실적 발표할 때마다 주가들이 한국은 더 안 빠지면서 바닥을 잡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독특한 네. 사이클이 있는 나라죠, 우리나라. 그렇죠. 그게 구조가 어떻게 보면은 변동이 심한 구조일 수도 있는데 리스크가 어느 정도 이상에서는 딱 제어가 되는 굉장히 좋은 구조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보도낼 일은 이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1분기 실적에 상당 부분 서프라이즈가 났고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2분기 실적에 상향 조정이 됐는데 2분기 상향 조정도 5% 정도 됐어요. 네. 많이 된 거잖아요, 그 정도. 예, 많이 됐죠. 네. 왜냐하면 경기 이런데. 그다음에 올해 전체 이익도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한국은. 네. 네, 그게 환율과 또 하나는 물가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전가하는, 거를 네. 기업들이 정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실적을 보고 밸류를 볼 겁니다. 이제. 그래서 하반기는 결국 좀 제가 멀리 돌아왔는데 네. 그래서 이제 하반기는 주가가 지금 뭐 2,600대라고 그러면은 저는 뭐 3,000 근처까지 뭐 한 2,000 후반까지는 충분히 한번 갔다 올 수 하반기.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 기준으로 한 10% 이상 그렇죠. 또 네, 네. 하반기에는 올라갈 수 있다. 네. 근데 그 전제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네. 그렇죠. 뭐 중국의 봉쇄도 풀리고 네. 이런 거를 이제 또 전제로 네.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전쟁이 또 더 길어지면 안 되는데 또 기업들이 이제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전방 산업도 좋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들 위주로 좀 와치를 하고 있으면 좋겠죠. 1분기에 당장 이익이 훼손된 것보다는. 그렇죠. 근데 또 만약에 전쟁이 끝났다 그러면 이익이 훼손됐던 애들 중에서 또 턴어라운드가 될 수도 있겠고. 그렇죠. 네. 많이 빠진 네. 주식들 중에서 또 고를 수 있는 기회가 오죠. 그래서 제일 지금 같은 경우는 가격 정가가 잘 되는 기업들이 제일 좋긴 합니다. 네. 그렇죠. 예, 예. 그게 또 그 기업의 경쟁력이기도 그렇죠. 하니까요. 예, 예. 그리고 예전에 다른 그 인터뷰에서 언급하신 종목을 제가 좀 기억하는 게 있어가지고 네네. 그 여쭤봐도 실례가 아닐지 그럼요. 예, 예. 좀 여쭤보고 싶은데 대표적으로 저는 왜 두 가지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펄어비스랑 FNF를 네. 예전에 좋아하셨더라고요. 네네. 근데 FNF는 이게 사실 중국 쪽에서 뭔가 악자도 아니고 이응 얘기만 나와도 사실은 좀 많이 과거에도 네. 조정을 받았었잖아요. 최근에 네. 좀 네. 깊게 조정을 받고 있고 물론 사드 추가 배치는 아직 언급도 안 나왔는데 펄어비스는 이것도 이제 중국과 관련된데 검은 사막 모바일 중국 진출 이후에 조금 성적이 안 좋았다 예상보다 안 좋았다 그러면서 이제 거의 뭐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두 가지를. 제가 이제 아까 매도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네. 가정이 틀렸거나 잘못 네, 봤을 네, 네, 때는 네, 네. 팔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펄어비스는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코어로는 네. 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처음에는 신작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이제 검은 사막 모바일 이게 결과를 보기 전에 어떤 신작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하나의 그걸로 봤고 그 다음에 붉은 사막이 또 나올 거고 네. 이제 연말이나 내년에 그래서 내년 그래서 붉은 사막이 나오는 것도 또 다른 그 어떻게 보면 증설을 하는 거랑 비슷한 효과.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본 게임 거고 사이기는. 그 다음에 도깨비라는 것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네. 저는 이제 도깨비라는 그 영상을 미리 이제 티저 같이 나오는 거를 이제 봤었는데 네. 인게임 영상이라서 실제 게임하는 영상인데 메타버스 환경이 거의 완벽하게 구축이 되고 있더라고요. 벌써부터 호평을 많이 받고 있죠. 예,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조금 저는 확신이 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그거를 투자를 했고 추천을 했었는데 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검은 사막 모바일이 좀 늦어지면서 그 다음에 흥행도 약간 실패하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지금 저희가 본 가정이 틀려버린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가 실수를 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물론 아직 그때 뒤에 남은 이야기하신 것도 때보다는 있어요. 많이 오르긴 올랐습니다. 예, 네. 펄어비스가.
그랬더니 이제 요새 많이 빠져가지고 그렇죠. 저희. 근데 사실 그러면 예. 그렇게 따지면 이제 예. 검은 사막은 이제 뭐 이슈로 따지자면 지나간 이슈긴 한데 붉은 네. 사막과 도깨비는 네. 또 훗날 뭔가 대기하고 있는 증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장기 투자자들은 기다려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붉은 사막도 약간 이제 딜레이 된다는 얘기도 뭐 약간 들리고 이러니까 지금 이제 뭐 1년 미만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버티고 있기는 좀 힘드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조금 가정이 틀렸으니까 당연히 저희 내부 프로세스대로 이제 손절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FNF는요. 네. FNF는 지금은 이제 그때 과거에 했던 것만큼 강하게는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도 똑같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 가능한 증설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의 MLB라는 브랜드가 그렇죠.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인기. 걔네는 이제 농구나 NBA나 뭐 MLB 이거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대히트를 했고 그것도 뭐 2년 전 기사로 다 나와 있었는데 시작한 게 매장을 뭐 북경상해에서 10개, 20개로 시작했는데 잘 되니까 계속 늘리는 거예요. 그렇죠. 100개 늘렸죠. 그다음에 회사가 이제 얘기해요. 우리 500개까지 늘리겠다. 그게 이제 작년 얘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100개인 회사가 500개까지 늘리면은요. 이건 대규모 증설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브랜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일시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계속 집중적으로 투자했고 사실 FNF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회사 목표는 지금 1000개까지 늘리는 건데 네. 지금 500개 막 넘어섰어요. 그러면은 추가 증설은 있다는 거죠? 그거보다는 네. 성장률이 네. 조금 둔화되잖아요. 아. 네, 성장률이. 네, 근데 사상 최고 이익은 나올 건데 네네. 성장률은 좀 둔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 필라 그쪽의 매장 같은 경우가 2,000개,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국에 성공해서 제일 많은 게 매장이 2,000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회사가 1,000개까지 가면은 좀 생각을 해보겠죠.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매장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뭐 되게 잘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빠지는 거는 물론 이제 중국 락다운 이런 것 때문에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네. 저희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 거보다는 기업이 이게 인정받는 브랜드 또는 이런 걸 가지고 안정적으로 매장을 늘리고 있었다는 거를 아까 말씀드린 증설의 걸로 똑같이 적용한 겁니다. 네. 네. 이 역시 성장률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고민을 또 네, 지금은 이제 계시는 성장률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 들어가 있는 단계입니다. 네. 그러면은 또 아까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의 밸류에이션과 또 다른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걸 테고요. 물론 이거는 특정 기업 사례가 아니라 모든 기업에게 네, 모든 기업이 그렇고 그리고 기업이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또 새로운 브랜드를 또 인수해서 런치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또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FNF는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걸 함부로 뭐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회사는 뭐 꾸준히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제가 이제 그 특정 종목에 대해서 좀 계속 여쭤봐가지고 아무튼 근데 또 이게 성의 있게 다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네, 저희 뭐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봤던 기업이라. 혹시 뭐 준비하셨는데 못하신 이야기가 있거나 아니 뭐 그거보다는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미국 기준으로 뭐 7, 8%씩 올라가고 있고 한국도 4, 5%씩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가 월급이 그 속도로 안 오르잖아요. 근데 어느 분인가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이제 저희가 은행 잔고도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8%면은 저희 은행에 있는 돈이 8%씩 이제 사라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불리한 것 같고요. 지금 안정이 된다 그랬을 때 기업들은요 가진 힘이 그거예요. 자기 원재료가 8% 올라가면은 판매가도 올려버려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 모든 기업이 그렇진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쟁력 브랜드 있고 이런 기업들은 올려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치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좋은 기업들을 잘 엄선해서 사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좀 시장 안 좋다고 아예 떠나버리시는 투자자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평생 해야 되는 거고 평생 인플레이션 해지해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그로스 1자산운용의 김태용 대표님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제 시장 어려울 때마다 또 많은 분들이 조언이 필요할 때마다 또 이게 계속 다양한 루트로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도 또 한번 고맙습니다. 네. 조언을 종종 또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